안녕하세요. 사연을 들으며 매일 놀라고 있는 30대 서울 사는 여자입니다. 그동안 너무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아서 세상에 저런 인간들이 있을까 싶기도 했고요. 저런 인간들은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했었어요. 그 사연들 들으며 저도 같이 욕하고 같이 울며 응원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사실 저에게도 사이다처럼 시원하고 개운한 사연이 있지만 누구에게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사람들의 인식이 둘이 똑같으니까 싸웠지 하며 둘 다를 탓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도 여러 사연을 듣고 힐링도 되고 힘을 얻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과연 전 남편과 똑같을까요? 한번 여러분들도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고 제가 잘못된 부분은 저를 꾸짖어 주시고 저와 같은 생각이시면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애를 5년 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새롭게 안 사실이 있었어요. 바로 시부모님은 그동안 아들에게 별 신경 쓰지 않고 살았지만 아들이 결혼하니 자신의 아들이 너무나도 아깝다고 느꼈나 봐요. 아들이 그렇게 아까운지 신혼집도 멀리 못 잡게 했고요. 틈만 나면 신혼집을 아무 때나 오셨어요. 게다가 무슨 일이 있기라도 하면 바로 전화를 하셨어요. 그 일이 심각한 거면 말을 안 해요. 사소하게 설거지하다가 그릇이 깨졌다거나 옆집에서 누가 왔다거나 가장 많이 전화한 사연은 핸드폰에 앱을 다운받는데 잘하지 못했을 때였죠. 아들, 작은 방에 형광등이 다 됐는지 깜빡깜빡한다. 이거 갈아 껴야 할 것 같아. 요즘 물건들은 예전보다 수명이 더 짧은 것 같아. 그리고 옆집 엄마가 말을 하는데 그 LED인가 뭔가 그걸로 싹 바꿨더니 집이 엄청나게 환해졌다고 하네. 우리 집도 LED로 바꿀까? 아이, 그래? 그럼 내가 지금 마트에 가서 LED 전등 사서 넘어갈게요. 기다리고 계세요. 아니야, 너 힘들면 주말에 와서 해도 돼. 그 방은 잘 안 들어가니까. 예전에 네가 쓴 방이야. 방주인 없으니까 잘 안 들어가게 되네. 그 방에 들어가면 마음도 썰렁해지는 것 같아. 그런데 퇴근하고 왔는데 며느리가 밥이라도 차려주디? 엄마가 밥 해줄까? 밥 먹으러 올래? 와이프가 밥 차려줘서 밥은 먹었지만 에이 또 왜 그러실까? 내가 지금 건너가서 한번 볼 테니까 기다리고 계셔요. 정말 요 티끌만한 작은 일도 결혼한 아들한테 일일이 보고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관심받고 보살핌을 받길 원했어요. 아니, 보일러 배관이 터지고 하수구가 역류하면 업체에 먼저 전화를 해야지. 왜 아들인 제 남편한테 전화를 하냐고요. 아들 없으면 못 사는 분이셨고요. 결혼한 아들이 너무나도 아까워하셨죠. 그런데 더 짜증나는 게 뭔 줄 아세요? 시부모님이 아들의 관심을 갈구하는 것만큼 결혼한 남편도 자신의 부모한테 효도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그 당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이었는데 매 주말마다 시부모님과 같이 밥을 먹었고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돈을 아끼지 않고 척척 내놓았어요. 비싼 한우집에 가서 밥을 먹는다거나 부모님이 한 번도 좋은 곳 못 가보셨다고 예약하기 힘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다녔어요. 그런데 아시죠? 그런 돈이 쌓이면 무시 못하는 거요. 저희가 직업이 아주 좋아서 돈을 매달 수천씩 벌면 말을 안 해요. 뻔한 월급쟁이이고 집도 반 이상이 대출인데 그렇게 자기 부모한테는 아끼지 않대요. 아니 이럴 거면 왜 결혼했냐고요? 둘이 살지. 그런데 시어머니도 뻔뻔하게 남편한테 요구를 해요. 아들아, 아유 세상에 김치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며칠 동안 열어보지 않았지 뭐야. 거기에 있던 김치며 고기며 생선이며 아유 다 상해서 다 버렸다. 이를 어쩐대. 에휴 김치 냉장고를 어딜 가서 사. 아들이 사줄 수 있어? 엄마 지금 가자. 내가 가서 지금 사드릴게. 김치 냉장고 없으면 불편해. 지금도 사도 며칠 있다가 오니까 얼른 가서 사야 돼. 그럴까? 어디를 갈까? 백화점 갈까? 하긴 네 말대로 김치 냉장고 없으니까 불편하더라.
아들이 사준다고 할 때 얼른 사야지. 이런 식으로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님은 냉장고며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집에 있는 가전 모두 다 바꿨고요. 그 모든 걸 제 남편이 다 사줬습니다. 제가 화가 날만 하죠.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당신 나하고 얘기 좀 해. 아유, 어떻게 이렇게 비싼 것들을 다 우리가 사. 형님한테 얘기해서 돈 좀 보태라고 해. 아유, 어떻게 그래. 이미 내 카드로 다 긁었고 지나간 일인데 이제 와서 어떻게 달라고 해. 그리고 엄마는 아들이 사줬다는 걸 좋아하셔. 동네방네 아들이 사줬다고 자랑하는 거 몰라?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누나한테 돈을 달라 해. 우리가 부자야? 당신 돈 많이 벌어? 당신 월급이 얼마니? 우리 빚만 수억이야, 수억. 그리고 그 모든 게 다 당신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공동 생활비에서 카드값 나가잖아. 매달 마이너스야. 형님도 같은 자식이니까 보태야지. 이런 작은 돈에 연연해 하지 마. 엄마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우리한테만 준다고 하잖아. 적금 붙는다는 셈 치자. 무슨 재산? 어머님이 무슨 돈이 있어? 집도 없어서 전세 사시는데. 그래, 재산이 있다고 하자. 그 재산 금방 우리 재산 돼? 어머님, 아버님이 오늘 내일 하실 정도로 아프시니?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나 어머님, 아버님 재산 하나도 탐 안 나.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안 돼. 앞으로 시댁에 들어가는 돈 형님과 무조건 반반씩 해. 알았어? 시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면 말도 안 해요. 쥐뿔도 없는 집에서 그것도 많은 돈이라 생각해서인지 더럽게 생색내네요. 어머님은 하도 으스대서 대놓고 말한 적도 있어요. 어머님, 저희 그 재산 없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주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돈은 평소에 다 쓰시고 가세요. 너는 아직 자식이 없어서 모르는 거야. 내가 조금 덜 먹고 덜 써서라도 우리 자식한테 조금이라도 더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지. 아유, 평소에 덜 먹고 덜 쓰는 게 아니라 솔직히 저희가 해드리는 부분이 많아서 덜 쓰게 되신 거죠. 아들 돈을 그렇게 쓰는데 아끼시는 건 아니죠. 차라리 그 돈을 어머님 돈으로 쓰세요. 저희 매달 마이너스예요. 저는 웃으면서 할 말 다 하는 성격이에요. 참고 살지 않는 스타일이라 그때도 웃으면서 돌직구 팍팍 날렸죠. 이렇게 말하면 어머님이 좀 알아들으실 줄 알았는데 아예 엉뚱한 곳에서 노발대발하셨어요. 예, 너도 벌고 우리 아들도 버는데 왜 매달 마이너스야? 돈 관리 네가 한다며? 넌 돈 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매달 마이너스야? 둘이 합치면 월급도 꽤 나올 텐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희가 번 돈 딱 저희만 생활하는 곳에 쓰면 충분하죠. 그런데 어머님, 지금 어머님 집안 가전 다 바꾸셨잖아요. 그리고 틈틈이 외식비, 어머님 옷, 그런 돈들 무시 못해요. 그런 게 쌓여서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저희도 부담이에요. 아니, 나는 너네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살았었는데 한 번도 마이너스인 적은 없었다. 이건 돈 관리 못하는 너한테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아유,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마이너스가 돼. 내가 우리 아들이 얼마 버는지 뻔히 아는데 네 월급도 상당한 걸로 알고 그런데도 마이너스라면 너한테 문제 있는 거야. 한번 되짚어봐라. 그러니까요, 어머니. 아들보다 제가 더 잘 벌어요. 그런데도 마이너스라니까요. 그 계산 어머님이 잘 해보세요. 저희가 왜 마이너스인지 어머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댁 때문에 매달 마이너스라고 하니까 그 탓을 오히려 저에게 돌리더군요. 자신이 아들 내외한테 너무했나 하며 반성할 줄 알았는데 어쩌면 저렇게 생각이 짧으실까요? 그 정도 사달라는 건 저희한테 영향이 안 갈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지 결혼하고 여러 번 놀라게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대놓고 시댁 때문에 생활이 힘드니까 더 이상은 저희한테 뭐 사달라는 말을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삥을 뜯는 방법도 가지가지더라고요. 결혼하고 첫 명절이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명절비도 나가고 회사 온라인 커뮤니티로 상품을 살 수 있는 포인트도 나와요.
그게 얼마 정도인지 저도 대략은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은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그걸 부모님 갖다 드렸다지만 이제 결혼했으니까 부부의 공동자금이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홀라당 다 시부모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뭐? 그걸 다 어머님, 아버님께 드렸다고? 명절비에 포인트까지 모두 다? 왜 드렸어? 무슨 이유가 있어? 그건 아니고 엄마가 달래. 예전부터 엄마한테 드렸거든. 엄마가 그거 달라고 하셨어. 명절비는 쓸 데가 좀 있고 포인트로는 아빠가 골프용품 산다고 달라셨어. 지금 장난하나? 이게 뭐 5만 원, 10만 원짜리 상품권이야? 몇십만 원이라고. 지금까지 그 정도 해드리면 됐지. 어머님, 아버님은 또 뭐가 필요하시대. 당신도 결혼했으면 이 가정을 우선으로 생각해야지. 어떻게 매번 시부모님부터 챙겨. 적어도 드리기 전에 나한테 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나는 이제까지 다 드려왔으니까. 나도 별 생각 없이 드린 거지. 그리고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시길래 드렸어. 나도 필요해. 그 돈으로 매달 빵꾸나는 카드값 내려고 했다고. 돈 관리 나한테 맡겼다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쓰는 거야? 결혼을 했으면 당신이 이 집안이 첫 번째여야지. 가장이 이렇게 생각이 없어서야 되겠어? 당신 혹시 마마보이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그저 매번 일해 왔으니까 그렇게 한 거야. 다른 뜻은 없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없다는 거야. 지금 우리 결혼한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시부모님께 드린 돈이 얼마니? 솔직히 당신 우리 엄마한테 5만 원짜리 식사라도 사드린 적이라도 있어? 과일이라도 사드려 본 적 있냐고. 아, 내가 이런 말까지 꼭 해야 해? 그날은 너무 화가 나서 다다닥 쏘아붙였고 엄청 많이 싸웠어요. 남편은 사상을 뜯어고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정신교육 들어갔고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냈어요. 또 그럴 시에 제가 시댁을 엎어버릴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속는 셈 치고 남편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죠. 그런데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 정말 맞더라고요. 남편 새끼는 뇌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시부모님은 항상 새해를 시작과 동시에 건강검진을 하셨대요. 그때도 건강검진을 하신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 그걸 또 남편이 냈더라고요. 그냥 일반 병원도 아니고 좋은 종합병원에서 하는 항목도 많고 비싼 건강검진이었죠. 게다가 저희 아버님이 대머리이신데 가발까지 해드렸고요. 어머님 명품 가방까지 사드렸더라고요. 저는 새카맣게 모르고 지냈는데 2개월 뒤 카드 사용 내역을 훑어보다가 알게 되었어요. 다 12개월 할부로 해서 돈을 다달이 적게 낼 수 있게 쪼개놨더라고요. 다달이 나가는 돈이 할부를 하면 적어지다 보니까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봐요. 당신 미쳤구나. 이젠 나를 속여? 각서 쓴 거 잊었어? 아이, 어떻게 똑같은 짓을 또 할 수가 있어. 미쳤니? 당신 알았어?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아유, 어떻게 모르는 척을 해. 엄마 아빠 건강검진은 매년 내가 예약해드렸고 아빠 가발도 다 해줘서 다시 해야 됐었어. 엄마는 친구들 중에 우리 엄마만 명품 가방이 없대. 그걸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 어머님 아버님이 벌어서 사셔야지 그럼. 뭐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당신이 다 해주면 어떡해. 아, 그것도 당신 돈으로 그걸 산 거냐고. 공동생활자금에서 카드값 나가는데. 그게 어떻게 아들이 해준 거야? 며느리가 사준 거지. 당신이 알아서 잘 커트했어야지.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다 퍼주고 우리는 뭐 그럼 손 빨고 살 거야? 에이, 우리가 그 정도로 쪼들리지는 않잖아. 할부를 했으니까 다달이 나가는 돈이 얼마 되지 않고 별 영향 안 가잖아. 안 그래? 뭔 영향이 안 가. 할부를 해도 다달이 몇십만 원씩 올라가는데 그게 부담이 아니면 뭐야? 그리고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면 적어도 나한테 상의를 했어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상의를 하면 또 당신이 안 된다고 할 거잖아. 엄마 아빠한테는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그래서 나도 기분 좋게 해드렸어. 나는 기분이 하나도 안 좋아.
난 이 돈 그냥 못 넘어가. 참을 수 없어. 각서대로 나는 뒤집어 엎을 거야. 그리고 저는 바로 형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은 서울에 살지만 지역이 달라서 아주 가끔 뵈어요. 시어머님과도 통화를 자주 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이런 사정 몰랐을 것 같고요. 저도 좀 억지 부리는 거 알지만 같은 자식이니까 형님이 이 사태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저도 많이 화가 나 있는 걸 알았으면 싶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형님. 어머님, 아버님 건강검진 하신 거 아세요? 아버님 가발과 어머님 명품 가방도 필요해서 사셨대요. 그런데 그 돈을 저희 남편이 먼저 결제를 했는데요. 그 돈의 절반 형님이 보내주세요. 형님도 같은 자식이잖아요. 네, 당연히 형님도 당황하시죠. 그 부분 저도 이해합니다.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돈을 썼는데 돈을 당장 내놓으라고 하면 그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저도 같은 방식으로 남편한테 당해봐서 그 기분 이해해요. 옳게, 그게 얼만데? 우리랑 상의도 없이 저지른 돈을 이렇게 갑자기 달라고 하면 어떻게 드려? 그러게요. 남편이 그러라고 했어요. 저희가 그동안 어머님네 가전제품 다 바꿔드렸고 외식할 때마다 저희가 돈 다 내왔어요. 그런데도 저희가 형님께 달란 말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저희도 돈 많이 버는 직업 아닌 거 형님도 아실 테고요. 남편은 자식된 도리로 사드렸다는데 한 번만 더 상의 없이 일 저지르면 시댁 뒤집고 형님께도 청구한다고 했는데도 일을 저질렀네요. 제가 여기서 참으면 호구죠. 질타나 싸움은 남편한테 하시고요. 일단 그 돈의 반을 보내주세요. 형님이 안 주신다면 저 어머님께 전화 걸 거예요. 우리 집도 부족하게 살고 있고 나는 그걸 사주는 것에 동의한 적도 상의한 적도 없으니 돈을 내줄 의무는 없는 것 같아 옳게. 그냥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 돈 받아. 나는 못 줘. 네, 알겠습니다. 저도 저와 상의 없이 남편이 일을 저질렀고 형님도 돈을 못 준다고 해서 어머님이라도 주라고 그럴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바로 시댁으로 쫓아갔죠. 시누이와 나는 대화를 다시 한 번 더 했고요. 그때는 더 화가 난 채로 갔기에 어머님과는 대판 싸웠습니다. 그럼에도 돈이 없는 시댁이기 때문에 전액을 받지 못했고 겨우겨우 200만 원 받아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뒤 그때부터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좀 덜했어요. 한동안은 조용히 사시대요. 외식하자, 뭐 사러 가자 그런 말 일체 없으시고요. 어머님도 느꼈을 거예요. 앞으로 무리하게 뭘 사달라고 하면 며느리가 대판 싸우러 들 테니 피곤한 일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걸요. 일부러 저를 피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오히려 저는 너무 좋았죠. 저희 집에 마음대로 찾아오는 것도 안 하고 쓸데없는 전화가 오지 않으니 너무 좋았어요. 모든 것을 남편한테 전화해서 하니까 편해져서 좋았고요. 물론 꼴배기는 싫었지만요. 그런데 저희 친정엄마한테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엄마가 안 좋은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말을 한다. 아이, 엄마 지금 서울에 올라와 있어. 지금 병원이야. 이틀 전부터 입원해 있어. 뭐? 입원? 엄마,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어디 병원? 내가 지금 당장 갈게. 어느 병원이야? 아니야, 올 필요는 없어. 지금 네 아빠 옆에 있고 엄마 지금은 괜찮아. 나중에 수술할 때 와. 뭐? 수술도 해야 해? 무슨 일인데? 아니, 서울에 왔으면 나한테 말을 해야지. 왜 진작에 전화 안 했어? 너 신경 쓸까 봐 그랬지. 니들 신혼인데 이런 우중충한 이야기하면 기분이 괜히 가라앉잖아. 저희 친정은 경기도 외곽이고요. 서울에서도 2시간을 가야 해요. 그래서 결혼하고 솔직히 자주는 뵙질 못했죠. 또 시부모님과는 다르게 저희 엄마는 잘 말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좀 큰일이 일어났으면 제가 큰딸이니 저한테 말할 만도 한데 한참 지난 뒤에 말하는 분이세요. 그게 서운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요. 제가 엄마를 살뜰히 잘 들여다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엄마 전화를 받고 곧장 바로 병원에 가보니 척추 전문 병원이었어요. 허리가 계속 안 좋았잖아. 어느 날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하반신 마비가 온 거야. 병원에 오니까 디스크가 터져버렸고 뼈가 주저앉았대. 그래서 하반신 마비가 온 거래. 이건 수술해서 인공 디스크를 삽입해야 한다고 해서 병원에 온 거야. 얼마나 아프고 놀랐어. 나한테 바로 전화해야지. 내가 그렇게 믿음직스럽지가 못해?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 수술은 내일이니까 오늘은 돌아가고 내일 밤에 와. 수술도 한참 걸린대. 저는 다음 날 월차를 쓰고 병원에 있었어요. 수술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다행히 수술이 잘 되었지요. 며칠간 병원으로 퇴근해서 엄마의 병간호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고 상당히 괜찮게 회복이 되어서 걸어서 퇴원을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병원에서도 퇴원을 하라고 해서 퇴원 날짜를 잡았는데 아빠가 따로 저를 부르셨어요. 병원에서 퇴원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험 들어놓은 것도 없고 지금 돈이 다 묶여 있어서 당장 현금을 융통할 수가 없다.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넘더라. 그 돈을 마련해 봤는데도 다는 못 구했고 네가 먼저 500을 주면 아빠가 다음 달에 줄게. 알겠어요. 내가 내일 은행 가서 보내고 전화할게. 점심시간 전까지 입금해 드릴게요. 저는 그 즉시 집에 가서 남편한테 엄마 병원비 500만 원을 보내드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물론 아빠가 다음 달에 갚아드린다고도 했고요. 저희가 적금을 남편 통장으로 만들어놔서 그 돈을 꺼내려면 남편의 동의가 필요했거든요. 다행히 1년 예치로 해놔서 돈을 자유롭게 뺄 수 있는 상황이었죠. 남편이 폰뱅킹으로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일이 처리될 줄 알았는데 남편이 의외의 말을 하더군요. 자기야, 좀 그렇다. 우리 부모님 드리는 돈은 그렇게 난리법석을 쳐서 받아냈으면서 어머님 병원비는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 아니야? 나 좀 기분이 안 좋아. 아니, 엄마 드리는 게 아니라 아빠가 다음 달에 갚아준대. 일단 500만 원 빌려주는 거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지. 돈 안 갚아주실지 어떻게 알아? 나한테 이러지 말고 효도는 각자 번 돈으로 하자. 그게 낫겠어. 뭐? 각자 번 돈으로 하자고? 그동안 시댁에 쓴 돈이 얼만데 이제 와서 이러는 거야? 그거 자꾸 지나간 일 좀 들쑤시지 마라. 자기도 그랬잖아. 다 같은 자식인데 다른 형제한테도 반 보태라고 하라고. 당신이 그래서 우리 누나한테 전화했었잖아. 내가 그때 얼마나 시달렸는지 알아? 당신도 똑같이 동생한테 반 보내라 해. 그럼 되겠네. 자기 지금 내가 전에 난리친 거에 대해서 앙금이 남아있구나. 아우, 이 쫌생아. 대학생인 내 동생이 용돈 받으면서 학교 다니는데 무슨 돈이 있겠니? 알면서도 그런 소리가 나와? 뭐? 각자 효도? 그래, 알겠어. 내가 그 돈 아니면 동거할 데가 없는 줄 알아? 나 건드린 거 후회하게 할 거야.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부동산으로 갔고요. 제가 가지고 있던 집을 판다고 내놓았습니다. 그때가 부동산 붐이었던 시기였어요. 먼저 계약금 거는 사람이 임자인 그 시절이었죠. 집을 내놓자마자 집 컨디션 따지지도 않고 일단 계약부터 한다고 해서 바로 계약금을 받아 아빠한테 보냈어요. 아빠, 지금 돈 보냈고요. 그 돈 엄마 병원비에 쓰세요. 그 돈 제 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안 주셔도 돼요. 아니야,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받아. 부담이야. 그리고 이렇게 큰 돈 주는 거 아니다. 아빠가 다음 달에 적금 타. 그거 받으면 바로 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해서든 부담 안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신데 반면에 시부모님은 어떻게 해서든 자식 떡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셨죠. 정말로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제 주변에서 이렇게 자식 떡 보려는 사람 처음 봐서 그런지 꼴불견 같았어요. 부모라면 자식의 행복이 먼저가 아닐까요? 어떻게 자신의 행복을 위해 아들을 그렇게 이용해 먹는지 그때 다시 한번 화가 났었죠. 돈을 송금하고 저희 엄마 퇴원시키려고 병원에 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떻게 알고는 득달같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보, 혹시 당신이 우리 엄마네 집 내놨어? 지금 부동산에서 이사 날짜 언제냐고 묻는데, 이게 대체 뭔 소리야? 그 아파트 내 거잖아. 효도는 각자 돈으로 하자며 나라고 별 수 있었겠어? 당신은 돈 안 주지, 나는 돈 없지. 하는 수 없이 집 팔았어.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엄마 병원비 내야 하는데 나도 별 수 없었다고. 빠른 시일 안에 방 빼라고 전해 이미 집 팔렸다고. 뭐라고? 당신 이게 무슨 경험 없는 짓이야. 집을 어떻게 당신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말라고 했지. 집불도 없는 집구석이 내 돈으로 호의호식했으면 됐지. 뭘 더 바래. 그리고 각자 번 돈으로 효도하자고 했던 건 당신이야. 네 부모 네가 잘 모시고 싶으면 너도 네 돈으로 모셔. 알았어? 시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 사실은 제 명의예요. 저희가 연애를 오래 했어요. 전세에 살고 있던 시댁이 때마침 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가야 할 때였고 제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에 살고 있던 세입자도 때마침 나간다고 해서 시기적으로나 금액적으로 모든 게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시부모님과 남편이 제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에 세를 들어오게 되었지요. 저는 그때 회사에서 해주는 사택에서 살고 있었던 터라 그 집에 들어갈 일이 없었고요. 그 당시에는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시댁에 들어오라고 한 것이었어요. 물론 제가 확실한 성격이라 부동산에서 정식으로 계약서 잘 쓰고 돈도 오갔지요. 저 역시 제 집에서 누군가가 오래 살아주면 좋더라고요. 쓸데없는 복비가 나가지 않고 살다가 나가면 수리비와 인테리어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 사람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죠. 시부모님이 살면 오랫동안 살 것 같아서 세를 준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결혼할 때 그 집에 들어갈까도 생각했었는데요. 남편 직장이 멀어서 중간 지점에서 집을 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그렇게 반대를 하셨죠. 옆 단지에 신축 아파트 들어온대. 너네 결혼할 때쯤에 입주니까 그 아파트 사는 게 어떠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신축 살지 구축해서 안 살아. 우리 집과도 가깝고 딱 좋지 않아? 신축 좋지. 그런데 회사가 좀 가까운 곳으로 가고 싶은데 출퇴근만 3시간이잖아. 너무 힘들어. 그래도 이만한 가격에 새 아파트 살 수 있는 게 흔한 줄 알아? 그리고 원래 부모 옆에 있는 게 편한 거야. 옆에 엄마 살면 엄마가 반찬도 해주고 너네 집도 청소해주고 얼마나 좋아. 안 그래? 그런가? 하긴 이 동네가 싸고 깨끗해서 좋긴 해. 이만한 돈에 이 정도 컨디션인 집 찾기도 힘들지. 그럼 엄마 뜻에 따라가 볼까? 저도 신축 아파트가 좋았고요. 남편도 적극적으로 부모님 집 옆에서 살자고 해서 그렇게 한 거였어요. 신혼집은 공동 명의로 했고요. 집값도 반반씩 보탰고 대출 명의는 월급이 더 많은 제 명의로 받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심기를 건드렸으니 제가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누구는 땅 파서 시부모님께 잘해드리나요? 자기 부모 소중하면 상대 부모도 소중한 거지요. 그걸 몰라서 지금 이 상황까지 몰고 온 남편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때가 결혼 1년이 좀 넘은 시기였어요. 엄마를 퇴원시키고 집에 돌아오니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와 계셨죠. 처음에는 도끼 눈을 뜨고 저한테 따지더니만 제가 그간 있었던 일들을 요목조목 설명하자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어요. 아니 어떻게 말도 없이 집을 팔았어. 너 이게 무슨 경험 없는 짓이니? 당장 어디 가서 살라고. 그러니까요. 어머님 황당하시죠? 상의 없이 일 저지르고 난 뒤에 들으면 당황스러우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저와 상의도 없이 남편한테 이것저것 사달라 하고 부담은 저한테 다 넘어왔을 때 제가 얼마나 황당했게요. 그게 지금 이 상황과 같아?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사람이냐? 사람이냐고? 어떻게 시부모를 길거리에 나앉게 해? 마찬가지예요. 아버님 아들이 저희 엄마 병원비 안 줘서 퇴원도 못할 뻔했다고요.
제가 병원비 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병원비 500만 원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걸 남편이 안 주대요. 상황이 됐는데도 말이죠. 자기 엄마한테는 가전이며 명품 가방이며 뭐든지 사주는 인간이 와이프 덕 보면서 사는 주제에 장모님 병원비 500만 원 빌려달라는 거에는 모른 척하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서 효도는 각자 돈으로 하재요. 제가 피눈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래서 저도 돈 마련해야 하니까 그 집 한 거예요. 저도 똑같이 상의 없이 했고요. 그러니까 제 원망 마세요. 뭐, 뭐? 우리 아들이 그랬다고? 네 어머니 병원비 500만 원 빌려주는 것 때문에 지금 집을 판 거야, 그러면? 네, 맞아요. 남편이 이런 상황까지 몰고 왔어요. 전세금 빼드릴 테니까 나가세요.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 돈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만들어 놓은 상황이니까 원망은 아들한테 하세요. 그리고 집 계약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전세금도 한 번 안 올리고 편하게 사셨잖아요. 그럼 저는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기에 어떻게 집을 구해? 특히 전세는 나오지도 않아. 나왔다 하면 값도 비싸고 그 계약을 파기하면 안 될까? 파기요? 그럼 계약금의 2배를 줘야 하는데 그 돈 주시면 제가 계약 파기할게요. 그거 아니시라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돈이 없어서 그 집 판 거라서요. 누가 돈을 융통만 해줬으면 고스란히 다음 달에 받았고 그 집도 팔 일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시부모님은 자기 아들이 한 짓이기 때문에 별다른 말이 없었어요. 아니, 못했죠. 하긴 여기서 더 따지고 든다면 자기 아들 경우 없는 것이 더 부각되는데 말을 아껴야지요. 그때부터 저도 철저히 정없이 시댁을 대했어요. 저는 시댁에 일체 지원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효도는 각자 돈으로 하자는 남편 말에 저희는 각자 번 돈을 각자 관리하기로 바꿨거든요. 그때까지는 월급을 한 통장에 모아놓고 카드값이나 생활비, 공과금 등이 나가게 만들어 놨는데요. 월급을 모으지 않고 각자 관리하고 카드도 여태껏 각자 써왔으니 각자의 월급에서 납부되게끔 했습니다. 생활비만 일정 금액 공금 통장에 넣어서 사용했고요. 이렇게 하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졌어요. 진작부터 이렇게 할 걸 뒤늦게 깨달았네요. 저희 친정엄마는 퇴원하고 난 후에도 병원에 갈 일이 많아서 제가 제 돈을 조금 들여가며 모셨어요. 그때부터 극진히 엄마를 살피게 되었죠. 네가 엄마 병원 데려다 주고 엄마 보살펴 주니까 좋긴 하지만 회사 일은 언제 해? 최서방도 돌봐야 하는데 피곤하진 않아? 엄마 혼자 할 수 있어. 이제 많이 괜찮아졌어. 나도 괜찮네요. 아픈데 어딜 병원에 혼자 가. 딸이 같이 가야지 안 그래? 이러면서 엄마랑 데이트도 하는 거지 뭐. 이제 우리 딸이 엄마 지켜주는 나이가 되었나 보네. 아유, 언제 이렇게 컸지? 엄마도 너랑 데이트하는 기분이 들어서 참 좋아. 고마워. 무슨 말씀을요. 병원 갔다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내가 아주 맛있는 맛집 예약했어. 알았지? 그래, 가보자. 엄마도 한평생 일만 해서 그런데 가보지도 못했어. 딸 덕에 호강 한번 누려보자. 월급을 분리해서 관리를 하게 된 후부터 저도 눈치 보지 않게 돈을 썼고요. 특히 엄마한테 드리는 비용을 제 마음껏 쓸 수 있어서 좋았어요. 반면 시어머니는 무릎이 아프셨는데요. 수술까진 아니더라도 시술도 해야 했고요. 꽤 많은 치료가 필요하다 했어요. 오랜 시간 치료를 해야 했기에 돈이 필요했는데 남편은 이미 시부모님께 사드렸던 것들을 자기 카드로 사용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할부금이 있는 상태였어요. 매달 들어오는 월급을 다 할부금으로 갚아도 모자랄 정도였죠. 남편은 애 같았어요. 그런데 뭐 누구를 탓하겠어요. 자기가 기분 좋게 시부모님께 사드렸다는데 본인 탓을 해야죠. 아유, 무릎이 아프니까 뭘 할 수가 없네.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집안일을 할 수도 없고. 아유, 나 죽어, 나 죽어. 엄마, 많이 아파서 어떡해. 빨리 치료를 해야 하는데. 여기로 누워봐. 내가 주물러 드릴게. 됐어. 그렇게 해서 나을 병이 아니야.
물 찬 거 물 빼야 하고 연골 주사도 맞아야 된대. 한 번 맞아서는 될 것도 아니고 꽤 비싸더라. 아휴, 나 병원에 좀 데리고 가줘. 엄마, 미안해. 내가 카드가 한도 초과라. 그런데 엄마도 돈 없어? 이 나이 먹도록 돈을 왜 못 모았어? 그동안 우리 생활비를 썼으니까 엄마 돈 안 쓴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돈 없어? 너 결혼시키느라고 돈 다 썼지 이거 사. 내가 돈이 어딨어. 너희 아빠도 돈 안 벌러 다닌 지 오래됐고 나도 몸 아파서 일 못하는데 우리가 돈이 어디 있긴 어딨어. 깎아 먹지만 않으면 됐지. 그럼 아껴 살아야지. 뭐 그렇게 사달라고 해댔어. 결혼하면 내 월급이 2배로 늘어. 나도 엄마 집 가전 사주고 가방 사주고 하면서 마이너스 됐어. 병원비 내줄 형편 아니라고요. 그럼 그냥 나 이대로 살다가 죽어야지. 아이고 아이고, 아들 키워봤자 남 준다더니. 아이고 내 팔자야. 시어머님은 아파서 힘들어 하시는데 이럴 때 쓰라고 돈을 모아놨으면 얼마나 좋아요. 엉뚱한 곳에 돈 다 쓰고 정작 돈이 필요한 곳에는 돈이 없어서 쓰질 못하니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결국 어머님 병원비를 내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모자가 싸우대요. 돈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꼴 보기 싫을 정도로 서로를 아꼈던 두 모자가 이렇게 싸우게 되니까 말입니다. 어머님도 뭐 많이 아프신지 집에서 꼼짝을 못 하셨어요. 화장실도 겨우 가시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저한테는 말도 못 꺼냈죠. 자기도 효도는 각자의 돈으로 하자고 저희 엄마 병원비 빌려주는 것도 모른 척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한테 말을 꺼내겠어요? 그러자 그 부담이 시누이한테 가게 되었고요. 시누이도 노발대발하며 남편과 싸우고 시부모님과 싸우게 되었죠. 누나, 엄마 아픈 거 알지? 엄마 상황 매우 안 좋아. 아예 걷지를 못한다고. 화장실도 겨우 가. 나도 들었어. 아유, 엄마 빨리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병원 가봤어? 너가 집이 가까우니까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봐. 다 돈이지. 그냥 가면 100만 원은 깨질 것 같은데. 이번에는 누나가 엄마 병원비 감당해. 나는 이미 많이 썼어. 누나도 자식이잖아. 야, 너 말 잘했다. 그 전에 엄마한테 쓴 걸로 계속 나한테 말하는데, 그때 산다고 나랑 상의했어? 멀쩡한 세탁기 드럼으로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꿨고, 냉장고도 촌스럽다고 해서 바꿨고, TV도 작다고 하고 바꾸고, 김치 냉장고만 고장나서 바꾼 거잖아. 고장도 안 난 것들 네가 바꿔주고 싶어서 바꿔줬으면서 왜 그 대가를 나한테 치르게 해? 나랑 상의도 안 하고 지가 혼자 산 거였으면서 뭘 내가 돈을 안 냈다는 식으로 말을 해. 그리고 너도 자식이잖아. 그럼 너도 병원비 반 보태. 아니면 나는 보태지 않을 거니까. 시누이는 사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편이에요. 남편이 예전에는 자기가 많이 샀으니까 이번에는 네가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 당연히 시누이도 화가 날 만도요. 상의 없이 자기 혼자 일 저질렀고 자기는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너 차례라고 하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시누이도 화가 날 만했죠. 결국 둘 다 돈이 없어서 어머님 병원비를 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저 없으면 효도도 못할 것들이 아주 까불었던 겁니다. 그러니 누가 돈을 펑펑 쓰래요? 아들 결혼시키니 부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는지 시부모님이 아들을 쭉쭉 뽑아먹는 것도 가지가지였잖아요. 시어머님도 일이 이렇게 된 거에 많은 부분 책임이 있으시죠. 그때 저희 엄마 병원비 사건 이후로 저와 남편의 사이는 많이 소원해졌어요. 너무 미워서 각방을 쓰게 되었고요. 필요한 말만 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지만 결혼한 후부터 자기 본가만 챙기는 남편이 밉고 말이 통하지 않아서 입을 닫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머님 상태가 상황이니만큼 남편이 염치불구하고 저한테 부탁을 해왔어요. 자기야, 이런 말 내가 염치 없는 거 알아. 근데 사람은 살려야 되잖아. 정말 미안한데 우리 엄마 병원비 좀 내주면 안 돼? 그래, 병원비 내줄게. 그런데 그냥 주는 건 내 마음이 안 내켜. 빌려줄게. 1년 안에 갚아.
야, 치사하다. 고작 100만 원을 빌려준다는 거야? 이거 네 시어머니 병원비라고. 며느리가 병원비 내줄 수도 있는 거지 뭐 이까짓 돈을 돌려받으려고 해. 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사위는 장모 병원비 빌려주는 것도 하기 싫어해도 되고, 며느리는 한미천 챙겨간 시어머니한테 뭐 호구처럼 돈을 계속 줘야 해? 그게 무슨 논리야? 야, 네 부모가 소중하면 내 부모도 소중한 거야. 어디서 대여는 받으려고 하고 도리는 지키지 않으려고 해? 그까짓 100만 원을 갚으라고 하니까 그러는 거지. 당신 그 돈 없어도 살 수 있잖아. 나는 지금 카드 한도 초과라서 카드 사용이 불가능하고 월급이 전부 할부금으로 몽땅 넣어도 부족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내가 그깟 100만 원을 1년 안에 어떻게 갚아? 그까짓 100만 원? 당신 지금 100만 원 없어서 나한테 꾸는 거잖아. 내가 싫다고 하면 어디 빌릴 때라도 있긴 해? 그리고 할부금은 내가 만들었니? 당신이 당신 엄마한테 쓸데없이 돈지랄해서 만든 빚이잖아. 당신 생활비도 지금 몇 개월째 못 넣고 있어서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는데 자꾸 내 돈 쉽게 보지 마. 그까짓 돈도 없으면서 사람 무시하지 말라고. 알았으니까 일단 100만 원만 줘. 상황 되면 갚을게. 그럼 됐지? 에휴, 부부 사이에 꼭 이래야겠냐? 당연하지. 당신이 내 뒤통수를 한두 번 쳤어야지. 그냥은 안 되고 차용증 써. 당신 말처럼 사람 앞날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 내가 더 당할 것 같니? 나도 그 돈 힘들게 벌어서 모은 돈이야. 모은 돈도 없는 주제. 누가 누굴 무시하니? 결국 남편은 차용증을 쓰게 되었고 저에게 100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어머님은 다음날 남편의 부축을 받아 병원에 갔다 왔대요.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물었다고 해요. 남편이 제가 빌려줬다고 하니 처음에는 빌려줬다는 것에 화를 내더니만 이내 자기 잘못을 깨달았다고 어머님이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세아가 미안하다. 아유, 내가 내 아들 결혼하자마자 마음이 들떴나 봐. 아들이 장성해서 고운 색시 얻어서 결혼하니까 마음이 부자가 된 것처럼 흐뭇하더라. 그리고 결혼 전 때는 지 엄마한테 관심도 안 주더니만 결혼 후에 나한테 잘하는 모습에 내가 그것을 많이 휘두르고 싶었나 봐. 미안해. 내가 정말 생각이 짧았어. 그런 얘기하면 뭐예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요. 그 일의 대가는 남편이 치르고 있는 건데요. 저하고는 이제 상관없습니다. 무릎이 많이 아프시다고 들었어요. 제가 100만 원 빌려드린 거 아시죠? 치료 잘 받으세요. 이런 날 쓰라고 돈을 모아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게 냉장고며 세탁기며 명품 가방이 무슨 소용이야.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확실히 알았어. 건강 잃으면 이 모든 게 다 쓸모가 없다는 거를. 네, 더 말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치료 잘 받으시고 얼른 낫기를 바랄게요. 이만 끊습니다. 지나간 일을 지금 와서 어떻게 하고 싶겠죠? 저한테 잘 보이면 제가 그 돈 갚아주고 다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미쳤습니까? 결혼하고 시부모님이 일 안 하고 남편 돈으로 살았다는 것에도 놀라웠는데 제가 시부모님까지 부양하게요? 저는 그런 일을 절대 만들지 않을 겁니다. 저는 시부모님이 살고 있던 집을 팔 때부터 마음 먹었어요. 이런 제멋대로의 구제불능한 남편과 이혼을 하기로요. 마음이 떴는데 계속 이런 싸움이 계속되자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 2년을 보내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의 이혼이고요. 자식도 없기 때문에 위자료 이런 건 없었고요. 재산 분할만이 남았는데요. 전 남편은 이때다 싶어서 재산 분할을 아주 칼같이 계산해서 가져갔어요. 그래봤자 그동안 쓴 돈이 더 많아서 빚 청산만 될 뿐일 거예요. 저는 다시 싱글이 되었어요. 시자에 너무 되어서 결혼 생각은 하나도 없고요. 이대로 혼자 사는 게 편해졌어요. 한동안은 이런 상태로 살게 될 것 같아요. 이래도 이혼하면 둘이 똑같아서 헤어지는 건가요? 제가 욕먹을 일이 있나요? 제가 호구처럼 계속 시댁에 봉사를 해야 했었나요?
아니죠. 저 정말 잘한 거 맞죠? 그럼에도 제가 이혼했다고 하면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참 속상해요. 이런 경험 인생에서 안 해도 좋을 법한데 너무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충격과 상처들을 잘 이겨내고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혼자가 된 마당에 더 멋지고 더 당당한 사람으로 성장해 볼까 합니다. 저 응원해 주실 거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